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더러 빵이 되라는 유혹 받았다고 그랬죠? 네. 예,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2만 달러가 넘었으면은요, 떼돈이 순식간에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납니다. 2만 달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뭐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갈 때는 세금도 막 떼어먹어도 돼요. 2만 달러가 넘어가면 투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못 떼어먹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마한테 유혹받지 않습니다. 또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넘어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안 와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요.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좀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예,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5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틸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예.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독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하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 세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 세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세끼 차려내라면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세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 식에 그냥 밥 세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 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 있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 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많아.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갖고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에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간에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 이거 지금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야, 내 강의 이제 감동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상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이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하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는 전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바퀴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뭐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2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 차 보면 무슨 아반떼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는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 이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요, 예수님이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떠났냐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 다음 기회를 엿보고. 항상 악마는 여러분들 속에서 있으면서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긴 길을 걷다 보면
마치 길가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를 발견하듯이 말이죠. 이런 쓰레기는 단순히 쓰레기일 뿐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쉽게만 들리는 이 말이 실제로 실천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죠. 가끔은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분수를 알아라. 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보기엔 넌 안 돼. 이런 무례한 말들을 듣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때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때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관심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아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보다 강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복수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보면 단순히 무관심하게 살아라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수리처럼 살아라는 말은 어쩌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극복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며 복수를 꿈꾸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관계는 완전히 잊고 오로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세요. 사실 우리가 무관심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듯 그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결국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결국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되어 돌아오죠.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독수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까마귀에게 직접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 높이에서는 까마귀가 숨을 쉴 수 없어 결국은 기절하여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필요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온 기회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보세요. 두 번째 조언은 그냥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무조건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실과 다른 의견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증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니야, 지구는 평평이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저 열심히 듣는 척하고 다음부터는 굳이 그런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거나 욕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똥은 굳이 들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똥을 밟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깊이 분석하거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신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그저 그것을 경험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더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념이나 가치를 부정하려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흘려듣고 넘어가세요. 에너지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일에 사용하세요. 우리의 삶은 한정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발을 털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내 기분을 열심히 살펴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찜찜하거나 불편하다면 그 감정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보람찬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준 뒤에는 감사함을 표현받고 적절한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덜 해주었다고 서운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가 당연시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휘둘리면 결국 당신만이 손해를 보는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어야 하며 당신이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한쪽만 배려하는 관계에 있고 그것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의 기분을 체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이 당신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이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긍정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유지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을 할 때는 잠시 멈추고 당신의 기분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 부탁이 당신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조언은 상대의 막말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충고를 가장한 예의 없는 비난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 살 좀 빼, 진짜 돼지 같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는 걱정이라기보다 명백한 비난이며 매우 불쾌한 발언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마무리하며 얌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면 이를 단순히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을 빼는 게 너의 걱정거리와 어떤 상관이 있어? 라고 묻거나 내 기준에서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비난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막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들은 당신을 막말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는 계속해서 그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말을 들었을 때는 단호하게 지금 당신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그들의 행동을 직접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무리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부적절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세요. 5번째 조언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반대 경우도 고려해 봐야지라며 뭐든지 반박하고 태클을 걸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재반박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다시 반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목표는 다름 아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얕은 도발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말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듯이 길을 걸으면서 똥을 만났을 때 최선의 대처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태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말고 가능한 한 대화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시간은 귀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에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태도로 다가온다면 그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6번째 조언은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입니다. 억울하거나 짜증나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결국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거나 신경 쓸 가치가 없다면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상대를 찌르려 해도 그 상대 역시 당신을 찌를 것이고 끝내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결과만 남습니다. 대신에 그 상황에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접고 너는 내 인생 그렇게 살아라라고 생각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저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진정한 용기와 품격을 가진 사람은 하찮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장부처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생을 보다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굳이 모든 일에 신경 쓰고 모든 문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관리입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불필요한 싸움이나 논쟁에 휘말리게 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에너지를 보다 건설적인 일에 집중하여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7번째 조언은 내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자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의 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이 바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얕은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적 성과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능력에 기생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말로는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철저히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게 움직일수록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경로를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통제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는 것은 또한 자신감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받고 같이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이끌어가세요. 어떤 유혹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으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보다 큰 성취를 이루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그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8번째 조언은 나부터 챙겨라입니다. 자신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보호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뒤로 하고 남을 먼저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와 선행은 칭찬받을 일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똑바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 서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패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번 속을 수는 있지만 2번 속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따라서 자신의 기분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첫걸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자세는 당신이 세상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균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보호와 타인을 돕는 행동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부터 챙기기를 실천에 옮기세요.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를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키고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9번째 조언은 강하게 나가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서는 때때로 강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줘? 이건 해줘야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무너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줄래? 또는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와 같은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요구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었네, 미안해라고 사과한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을 결코 타인에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당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지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을 존중받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자신감 있고 결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의 불합리한 요구나 조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리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